영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한때 자신있게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자체적으로 전투기용 첨단 엔진을 만들 수 없다는 단정이었죠.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한국은 결국 롤스로이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서방거인의 손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오만한 예언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장 핵심적인 국방기술 주권을 되찾기 위해 걸어온 긴 여정,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극적인 도전의 기록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심장을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서방 강대국들의 비웃음은 역사의 실수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뛰어넘어야 했던 한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입니다. F414 엔진은 1990년대에 설계된 당대의 걸작으로 F-A-18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어 수백만 시간의 실전 비행을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KF-21의 1단계와 2단계 시제기 역시 이 엔진을 통해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충분히 강력하고 검증된 엔진을 두고 왜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체 엔진 개발에 나서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의 좋은 엔진이 내일의 야망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능의 한계입니다. 현대 전투기의 가치는 출력 대비 중량비로 평가됩니다. F414는 약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며 여전히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30년 전 기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KF-21 블록 3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 더 정교한 스텔스 도료, 첨단 센서들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무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 엔진으로는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최신형 F1 경주차에 구형 세단의 엔진을 억지로 얻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둘째, 슈퍼크루즈 능력의 부재입니다.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고도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져다줍니다. 연료 절약, 작전 반경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 레이더에 들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F414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J-22나 F-35와 같은 강적을 상대하려면 KF-21에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주권의 문제입니다. 성능 못지않게 한국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엔진 수출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F414는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 규정에 묶여 있어 수출 계약을 추진할 때마다 워싱턴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미국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단 한 장의 문서로 모든 계약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탕금세장이라 불리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의 열쇠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셈이었죠. 넷째, 기술 축적의 부재입니다. 해외에서 계속 기술을 사들인다면 한국은 영원히 사용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엔진을 사오고 조립하며 정비하는 기술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인 야금 기술, 연소실의 공기역학 설계, 복잡한 제어 소프트웨어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자립을 선언한 이유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당장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 대신 수십 년의 고난과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독자적 기술 주권을 쌓아가겠다는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과거 우리가 겪은 뼈아픈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출 실패 사건, K2 흑표전차 파워팩 지연 사태는 모두 한 나라의 무기체계가 외국 부품에 의존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T-50 수출 협상에서 우리는 뼈저린 좌절을 맛봤습니다. 협상이 거의 성사되던 순간 미국이 단 한마디 거부권을 행사하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F404 엔진이 미국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나 기체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엔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K2 흑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포신과 현가장치를 만들었지만 변속기가 국산화에 실패하면서 독일 MTU 엔진과 RENK 변속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도 양산 물량이 전부 독일산 파워팩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전차 생산 지연과 전력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기계부품 하나에 발목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에 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가 깔아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미지의 불길을 스스로 뚫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섭씨 1700도의 지옥 같은 엔진 연소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섭씨 1700도, 분출하는 용암보다도 뜨거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심장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대기압의 수십 배로 압축되고 수백 개의 터빈 블레이드가 미친 듯이 회전하는 전장의 한가운데입니다. 블레이드 끝에는 수십 톤짜리 트럭이 매달린 것과 같은 원심력이 걸리며 단 몇 초 만에 평범한 강철은 녹아내립니다. 이 극한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현대공학의 정점인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기술이었습니다. 일반 금속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있는 벽돌담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에서 시작됩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은 이 경계선을 약점으로 만들어 크리프 변형과 균열을 일으킵니다. 결국 금속은 찢어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단결정 기술은 이 벽을 무너뜨립니다.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블레이드를 만들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마치 씨앗을 트루듯 금속을 성장시켰습니다. 니켈과 크롬, 희귀금속이 녹아든 합금을 특별한 주형에 붓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식혀 오직 한 방향의 결정만 잘하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단결정 블레이드는 예술품에 가까운 걸작이었습니다. 한 개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과는 기존 한 개를 완전히 돌파하는 내열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이드가 아무리 강력해도 연소실 내부의 온도는 이미 금속의 녹는 점을 넘어섭니다. 따라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발상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냉각의 예술입니다. 블레이드 내부에 미세한 혈관처럼 얽힌 냉각 통로를 설계하고 압축기에서 뽑아낸 차가운 공기를 흘려보내 내부의 열을 흡수하도록 만든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공기는 블레이드 표면에 뚫린 수백 개의 초미세 구멍으로 흘러나와 얇은 공기막을 형성했습니다. 이 방어막은 1700도의 불길이 금속을 직접 태우지 못하게 차단하며 블레이드는 마치 스스로 만든 시원한 보호막 속에서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단지 전투기 엔진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발전소의 가스터빈과도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기에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면 국가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군사기술의 성취가 곧, 하지만 이 혁신적인 도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극복의 DNA로부터 비롯된 필연이었습니다. 3번의 불가능에 맞서 3번을 승리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철강의 기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은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무모한 꿈을 꿨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철광석도 없었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을 중공업에 걸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밑빠진 독이라며 거절했고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롱메라 하우스, 임시막사에서 밤낮 없이 땀 흘린 엔지니어들이 결국 1973년 첫 쇠물을 뽑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이 아니라 한국인의 집념이 강철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혁명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과 미국이 장악한 메모리 시장에 삼성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설탕 회사가 무슨 반도체냐는 비웃음을 들었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기술을 배우고 밤낮 없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1984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64K DRAM 양산에 성공하며 한국은 단숨에 세계 무대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전, 바로 전투기 엔진 개발입니다. 제철과 반도체에서 이어받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거부하는 DNA가 다시 한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왼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야금 기술, 정밀 전자 시스템, 대규모 통합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 모든 유산이 지금 KF-21의 심장을 만드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을 건 도전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엔진을 통해 단지 방어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트 엔진이 현실로 등장했을 때 벌어질 전략적 파급력은 기술적 성취를 훨씬 넘어섭니다. 첫째, 장기적 안보 구도에서의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는 핵심 부품 하나로 인해 수출과 동맹관계가 제한되는 취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엔진 제조 능력을 확보하면
더 이상 외부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의 자유를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 외교적 카드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 협력이나 기술 이전 협상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무기체계 수출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됩니다. KF-21과 같은 항공기를 엔진 포함 완제품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가격 경쟁력은 물론 계약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고객국은 더 이상 제3국의 수출 승인에 좌우되지 않는 솔루션을 원합니다. 우리 기술이 그 요구를 충족하면 단순한 플랫폼 판매를 넘는 부가가치 서비스, 유지보수, 장기 업그레이드 패키지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수익 모델을 바꾸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다층 방어 체계의 실전적 완성도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엔진 하나가 주는 이점은 기동성과 초음속 지속 능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엔진 성능의 향상은 레이더와 센서, 통신체계와의 통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KF-21에 결합될 때 조종사는 더 긴 감지거리와 더 정확한 표적 추적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엔진의 출력 여유는 고속 기동, 빠른 고도 상승, 그리고 무장 발사 후의 기동 여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적의 전략 자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측자에게서 벗어나며 결정적 순간에 압도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연계산업의 파생 효과입니다. 단결정 재료기술, 초고온 연소실 설계, 미세냉각 채널 가공 기술은 항공기 엔진 밖의 산업에도 직접 이득을 줍니다. 고효율 발전소용 가스터빈, 고성능 산업용 터빈, 그리고 차세대 액체 로켓 엔진 설계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대형 복합발전소의 자립적 엔진 제작이 가능해지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화된 파생 엔진은 무인기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추진체로 응용되어 전력 투사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다섯째, 공급망과 인증체계의 도전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설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밀 소재의 안정적 공급, 고정밀 가공 설비, 품질 관리 및 장기 신뢰성 검증, 그리고 국제안전규격에 맞춘 인증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대규모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야금과 연력학, 유동력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확대해야 하고 산업계는 생산 자동화와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창출되는 고급 기술 인력은 다른 첨단 산업으로 확산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균형의 변화입니다. 만약 한국산 엔진을 탑재한 플랫폼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기존의 공급망과 전략적 영향력은 재편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군사 조달이 미국 또는 유럽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를 가져오면 지역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전략적 선택권을 늘리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경제적 파워를 동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술 검증, 대량 생산의 경제성 확보, 해외 시장 신뢰 구축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제트 엔진 프로젝트가 이미 보여준 것처럼 한 번의 기술적 돌파는 연쇄적인 혁신을 촉발합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성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인지입니다. 중국의 H-20 스텔스 폭격기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그것을 단순한 복제품으로 치부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B-2 스피릿을 어설프게 모방한 수준이라며 기술적 결함을 강조했죠. 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H-20을 단일 고가자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량 생산 가능한 전략적 소모성 무기로 간주합니다. 이 차이는 전쟁 철학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에게 B-2나 B-21은 국가 전략의 핵심이며 단 한 대의 손실도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중국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수십 대의 H-20을 생산하여 다층적인 공격 파도를 형성한다면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냉혹한 계산은 서방이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H-20의 성능만으로 위협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양적 우세와 전략적 소모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전입니다. 만약 H-20이 100대 이상 대량 배치된다면 그것이 목표로 삼는 곳은 단순히 미국 본토가 아닐 것입니다. 오키나와, 괌, 부산 등 서태평양의 주요 거점과 동맹국의 전략적 기지가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는 기존의 방어선이 수천 km 밀려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와 해상 교통로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단일 무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층 방어망이 필요합니다. 조기경보, 레이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상 이지스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합니다. 이때 KF-21 블록 3화 새 엔진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오산 공군기지의 조기경보 통제소에 미약한 신호가 잡힙니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서쪽 대륙 깊숙한 곳에서 이륙한 미확인 편대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PSI와 지상통제 네트워크가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스텔스 폭격기 H-20과 호위 전투기들이 접근 중이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즉시 다층 방어가 작동합니다. 지상에서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요격 궤적을 계산하고 해상에서는 KDDX 구축함이 SPY-6 레이더로 목표를 고정합니다. 동시에 KF-21 블록 3편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습니다. 새로운 국산 엔진은 그들을 짧은 시간 안에 12,000m 상공으로 끌어올립니다. 조종사들은 이미 PSI와 이지스 함정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헬멧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공유받으며 400km 밖의 적을 식별합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마하 1.5의 속도로 접근하는 KF-21편대는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거리를 좁힙니다. 이때 발사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H-20편대는 전투에 돌입하기도 전에 퇴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상의 전투는 단순한 방어의 성공이 아닙니다. 상대의 전략적 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억제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통해 KF-21을 완성하는 순간 우리의 공중방위 체계는 방패를 넘어 창끝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곧 전략이 되고 전략이 곧 생존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입니다. 엔진의 성공은 단순히 항공 전력의 강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 경제, 그리고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바꾸는 거대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트 엔진의 성공이 가져올 세 가지 거대한 혁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와 초고온 연소실 기술의 확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고부가 가치 제조업의 경쟁 지형을 바꿔놓습니다. 정밀 야금, 미세 가공, 고열 재료 과학 분야의 역량은 항공기 엔진을 넘어 발전소형 가스터빈, 산업용 터빈, 주요 수송기계의 핵심 부품 생산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수출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 안보의 강화입니다.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은 복합발전소의 연료 효율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터빈이 대형 발전소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하면 에너지 수급의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효율이 높은 내연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는 전략적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제트 엔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화된 파생형은 무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추진체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투사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위험 분산을 통한 전략적 옵션을 확대합니다. 해군에서는 자국산 가스터빈을 탑재한 함정으로 해상 작전 지속력을 늘리고 공군에서는 무인 체계와의 합동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도전과 함께 옵니다. 첫째, 대량 생산의 경제성 확보입니다. 단결정 블레이드와 초미세 냉각 채널 가공은 고도의 숙련과 정교한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한 자동화와 공정 혁신이 필수입니다. 둘째, 국제 규격과 신뢰성 검증입니다. 무기 시스템과 에너지 설비는 장기간 신뢰성을 입증해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 비행 시험, 가속 수명 테스트, 국제안전 인증 취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외교적 설계입니다. 우리의 기술적 성과가 지역안보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출 통제 정책과 동맹국과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힘이자 책임입니다. 국내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야금학, 연료체역학, 재료공학, 제어 시스템 설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계는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실전형 인재를 빠르게 배출하고 중소협력업체는 첨단 가공과 검사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의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시험 인프라와 인증체계를 지원하여 산업전환의 가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엔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훈련, 장기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의 중견국들은 제3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실용적 대안을 원합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이전 모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차별화할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세대 간 약속입니다. 제트엔진은 오늘의 엔지니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기술적 유산입니다. 한 세대가 쏟아부은 연구와 실패, 그리고 교훈이 모여 미래의 산업과 안보를 지탱할 기초가 됩니다. 집약된 기술은 단지 성능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통해 더 큰 자율과 더 깊은 책임을 획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시험 비행은 계속되어야 하고 결함은 발생할 것이며 국제시장은 간단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의 기술적 돌파는 수십 년의 연쇄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제철소가 산업화의 물꼬를 텄고 반도체가 국가의 위상을 바꿨듯이 엔진 기술 또한 우리 미래의 판도를 재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의 무게입니다. 단순히 금속 덩어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 산업적 독립,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기회를 설계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성과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확장할 것인가? 어떤 윤리와 규범으로 기술력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가져올 국제적 변화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작은 승리를 넘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신호를 지속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